머리말, 노년에 찾아온 인연, 그 속에 숨겨진 진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 후 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이 시기에 새로운 인연을 찾는 남성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들은 사랑과 동반자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 속마음이 정말 그러할까요? 최근 많은 사례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남성들이 여성을 찾는 이유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은 간병인이 필요해서, 가사도우미가 필요해서,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이 필요해서, 혹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도구가 필요해서 여성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접근하지만 막상 관계가 깊어지면 진짜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경기를 늦추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노년 뒤에도 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노년지의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위험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으시면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척, 하지만 결국 간병인이 되어버린 여성의 이야기. 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처음에는 함께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간병인이 되어줄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순자, 69, 씨는 2년 전 교회에서 이모, 78,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정말 신사 같았어요. 항상 예배 후에 차를 태워주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했어요.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당신 편하게 해주고 싶어. 이런 말을 자주 하던 그는 등산도 다니고 체력을 강조하면서 건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순자 씨는 그런 그를 믿었고 결국 결혼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주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모 씨가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가자고 하더니 그날부터 그녀는 24시간 간병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에도 수시로 깨어서 물을 떠다 주고 약을 챙겨주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부축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걸을 수도 없다는 남편은 하루 종일 침대에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순자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심각한 척추관 협착증과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자녀들도 이미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생기면 돌봄 부담이 줄어든다며 안도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큰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돌봐주시니 정말 다행이다. 이제 저희는 좀 편해졌어요. 그 순간 순자 씨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기획된 일이었음을. 많은 노년 남성들이 자신의 건강 문제를 숨긴 채 새로운 인연을 찾습니다. 이들은 동반자가 아니라 간병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 후 여성은 자유를 잃고 돌봄의 의무를 떠맡게 됩니다. 살림을 잘한다던 남편, 결국 가사도우미가 된 아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당신은 그냥 편하게만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여성이 있을까요? 특히 오랜 세월을 혼자 살아오면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해온 여성이라면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주겠다고 하면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을 하는 남성들이 과연 진심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살림을 너무나 잘한다던 남편이 결국 아내를 가사노동의 노예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돼요. 지명이 65, 씨는 3년 전 노인정에서 반모 71,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그는 늘 자상한 말투로 영희 씨를 챙겼습니다. 나는 원래 깨끗한 걸 좋아해. 집안일은 내가 다 해왔어. 당신 허리 안 좋다고 했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박 씨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정에서 처음 만난 날도 직접 차를 가져와 영희 씨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그 이후에도 매일같이 찾아와 정성을 다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을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평생 편하게 모시기요. 영희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사는 집이 너무 커. 당신도 혼자 사는데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 한참을 고민한 끝에 영희 씨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사람이라면 함께 살아도 괜찮겠지.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살림을 맡아주겠다고 했던 남편, 결국 가사도우미가 된 아내. 어느 날 아침, 박 씨는 식탁 앞에 앉아 불만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밥이 너무 퍽퍽하네. 밥 지은 밥이 좋은데? 처음에는 뒤스럽지 않게 여겼습니다. 밥을 새로 지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또다시 박 씨가 투덜댔습니다. 덩지 너무 싱거워. 네 입맛에 맞게 다시 끓여주면 안 돼? 다음날 아침 박 씨는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밥은 꼭 따끈한 걸 먹어야 해. 내일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며칠 후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신이 청소하는 거 보니까 좀 재충하는 것 같다. 나는 하루에 3번은 청소해야 속이 시원해.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찝찝하거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가끔 영희 씨를 불러 먼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 아직 먼지가 남아있잖아. 다시 해야 된대. 이제 영희 씨는 집에서 잠시라도 앉아있으면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박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집안일도 안 끝났는데 전화할 시간이 있어? 그제서야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을 믿고 들어왔는데 결국 가사도우미가 되어버렸잖아. 남편의 태도가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박 씨는 처음부터 기획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본심이 드러난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다. 박 씨는 초반에 나는 살림을 잘해 라고 강조하며 영희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즉,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집안일을 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성을 불공제공자로 보는 문화적 습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특히 박 씨처럼 오랜 세월 혼자 살던 남성들은 직접 살림을 하면서도 늘 아내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자연스럽게 이제는 내가 할 차례야 라는 식으로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고립시키려는 의도. 박 씨는 의도적이었든 아니든 결국 영희 씨를 점점 집에 가두려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잔소리를 하고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결국 가사노동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희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박 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초기 신호를 잘 살펴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진짜 자립적인 사람은 서로 돕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 할게라는 말은 결국 내가 다 해야 해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집안일 역할을 명확히 정하라.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면 집안일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는 청소를, 당신은 요리를 이런 식으로 역할을 정해놓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일을 떠넘기기 어렵습니다. 3.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라. 가사노동을 하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책을 읽든 친구를 만나든 운동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4. 당연함을 정지하라. 상대방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순간 이게 정말 당연한 일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사랑이 아니라 손자 돌봄 서비스를 원했던 남편. 손주들이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여보, 당신처럼 좋은 분이 우리 손주들을 돌봐주면 참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면 당연히 기쁜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 단순히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해서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결혼이 사실은 무료 교육 서비스로 전해버린 이야기입니다. 손주들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어줄 수 있죠. 이니숙, 63, 씨는 2년 전 퇴직교사 모임에서 최모, 70, 씨를 만났습니다. 70씨는 전직 교장 출신으로 언제나 점잖고 교양 있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대화할 때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고 미숙 씨의 교육 경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당신 같은 분을 만나면 정말 행운일 거예요. 당신은 교육 전문가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처음에는 그 말이 기분 좋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첫 번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갑자기 큰며느리가 두 아이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밤낮 동안만 아이들 좀 봐주세요. 어머님은 선생님 출신이라 교육도 잘 시켜주실 거잖아요. 미숙 씨는 당황했지만 며느리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 나란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이 몇 달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손자 돌봄. 어느 날은 작은 며느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우리 아이들도 좀 부탁드려요. 이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4명의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진도 준비를 시켜야 했고 오후에는 학원 숙제를 도와줘야 했고 저녁에는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주말마다 모든 가족이 모여 10명 이상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돕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담이 커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무도 미숙 씨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들을 돌보느라 허리가 아프고 피곤해도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당신 덕분에 손주들이 잘 크고 있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다. 보람? 이건 보람이 아니라 희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에 걸려 몸을 가누기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아이들을 들여다 놓고 갔습니다. 어머님,
저도 일이 있어서요. 오늘 하루만 부탁드려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그저 무료 아이 돌보미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도구로 여겼기 때문. 칠씨의 가족은 처음부터 미숙 씨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미숙 씨는 아버지의 아내가 아니라 아이들을 돌봐줄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문제의 본질을 모른 척했기 때문. 칠씨는 처음에는 미숙 씨를 칭찬하고 위로했지만 사실 그는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숙 씨가 손주들을 돌보면 자신도 편해졌으니까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 때문.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희생이 행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당연한 희생을 거부하라. 가족을 위해서니까 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나의 시간을 확보하라. 손주들을 돌보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에도 배우고 즐기고 여행하며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3. 남편과 분명한 선을 그어라. 결혼 전에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닌지를 확실히 확인하시라. 그리고 결혼 후에도 내 역할은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경제적으로 독립하라. 경제적으로 독립해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손주 돌봄에 시간을 빼앗기면 경제활동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반드시 자신만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세요.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던 남편, 결국 돈을 빼앗기다. 나 돈 많아. 퇴직금도 많고 연금도 넉넉해. 앞으로 당신은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면 돼.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누군가가 내 미래를 보장해준다면 당연히 안심되겠죠. 하지만 세상에 진짜 공짜는 없는 법. 오늘 소개할 사례는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던 남편에게 모든 돈을 빼앗긴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강남에 있는 내 집에서 살자. 최영순, 66, 씨는 3년 전 아파트 분해 모임에서 강모, 72,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정말 신사 같았어요. 깔끔한 옷차림, 여유로운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모습. 나는 연금이 월 700만 원이야. 퇴직금도 10억이 넘고 주식 투자로도 꽤 걸었지. 그의 말은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돈을 아끼지도 않았어요. 명품 가방을 사주고 비싼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백화점에서 옷을 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편하게 살자고. 그러던 어느 날 반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집이 좀 작잖아? 내가 강남에 32평짜리 아파트가 있으니까 거기로 이사 오면 어때? 영순 씨는 고민했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 4억 원을 손에 쥔 채 반 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단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당신 돈도 이제 내 돈이다. 이사한 지 며칠 후 강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돈 내가 관리할게. 같이 사는데 돈도 같이 관리하는 게 맞지 않아? 영순 씨가 당황하며 망설이자 강 씨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걸 따지면 되겠어? 내가 당신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그 말에 결국 영순 씨는 통장과 도장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경제적 장애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봐도 강 씨는 영수증을 꼭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미용실에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마다 돈 쓸 일인가? 라며 감시당했습니다. 한 달 용돈 10만 원을 받고 그조차도 어디에 썼는지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팔았던 상권의 횡단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투자 좀 해봤는데 어느 날 영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돈은 어디에 있어? 그러자 강 씨는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주식에 좀 넣었지. 그 순간 영순 씨의 머릿속이 황해졌습니다. 내가 당신 돈 손댄 거 아니다. 우리 부부니까 당연히 함께 분려하지.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강 씨가 주식 투자로 날린 돈은 2억 원. 남은 2억 원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영순 씨는 완전히 경제적으로 얽매인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돈은 사라졌고 생활비도 남편에게 의존해야 했고 그마저도 매번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내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구나. 남편이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어떤 남성들은 결혼 후 아내의 돈을 통제하려 할까요? 경제적 우위를 통해 관계를 지배하려는 심리. 돈을 통제하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 결국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경우 강 씨처럼 일부 남성들은 재혼할 때 상대방의 돈을 목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부자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실패를 아내에게 전가하는 경우, 사업 실패, 주식 실패 등으로 돈을 잃었지만 그 부담을 스스로 지기 싫어하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결국 아내의 돈을 가져와 해결하려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돈 관리는 철저히 하라. 결혼을 했다고 해도 돈 관리는 각자 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니까 돈을 합쳐야 한다는 말에 속지 마시라. 2. 통장과 도장은 절대 넘기지 마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신뢰와 무관한 문제입니다. 3.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남편에게 의존하면 자유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작더라도 스스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4. 나는 내 돈이 필요 없어 라는 말을 믿지 마라. 나는 돈 걱정 없어. 당신 돈은 손대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남성을 정지해야 합니다. 진짜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철저히 조사하라. 결혼 전에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척하지만 사실은 빚더미 위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맺은 말, 사랑과 돈은 분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정제적 종속으로 전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감성적인 남편의 한정, 정신적으로 지배당한 여성. 당신은 특별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다.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뛰지 않을 여성이 있을까요? 특히 오랜 시간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온 여성이라면 이런 말 한마디가 따뜻한 위로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감성적인 말들은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지적이고 감성적인 남자라는 가면을 썼지만 결국 상대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한 이야기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한 편의 시 같아. 장미자, 70, 씨는 4년 전 노인대학에서 연모 76,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남자였습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재산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건강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부드럽고 감성적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살았어.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니 내 시가 더 아름다워질 것 같아. 그의 말에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자 씨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시를 낭송해 주었고 함께 미술관에 다니며 미술과 예술의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리자 씨는 처음으로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바꿔줄게. 결혼 후 일 씨는 리자 씨의 생활을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옷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 너무 화려해 보이니까 이런 색깔로 바꿔보는 게 어때? 처음에는 작은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저런 드라마는 너무 저급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안 돼? 이제 리자 씨는 보고 싶은 프로그램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일 씨는 항상 그녀의 취향을 평가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부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친구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당신 친구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 그들은 너무 천박하고 우리처럼 깊이 있는 삶을 살지 않잖아. 그렇게 리자 씨는 친구들과의 연락을 점점 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만난 건 행운이라? 일 씨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난 건 축복이다.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받아준 게 어디다. 그 말 속에는 감사보다는 일종의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리자 씨가 일 씨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반대로 일 씨가 자신을 특별한 존재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리자 씨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나는 예술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 사람 말을 따르는 게 낫겠지.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어떤 남성들은 배우자를 감성적으로 조종하려 할까요?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이용하기 때문. 일 씨는 처음부터 리자 씨의 외로움과 자존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말로 그녀를 안심시키고
자신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점진적으로 통제하기 때문.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옷 스타일, 말투, 취미, 그리고 친구 관계까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완전히 남편의 기준에 맞춰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상대를 고립시키기 때문. 친구와 가족을 멀리하게 만들면 아내는 결국 남편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처음부터 정지를 가져라. 누군가가 나를 지나치게 칭찬하고 특별하게 여긴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를 조종하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2. 나의 취향과 생각을 지켜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결국 내 삶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3.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라. 누군가가 내 친구는 수준이 낮아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의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상대방이 나의 인간관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4. 정신적 독립을 유지하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생각과 가치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정신적 독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작은 전화도 그냥 넘어가지 마라. 그냥 옷 한 벌 바꾸는 거야? 그냥 친구 한 명 덜 만나는 거야? 이렇게 작은 전화들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작은 통제를 정지해야 합니다. 요즘 나의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짜 사랑이란 상대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두 관계가 정말 건강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나요?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